1960년대 스위스 한 생물학자가요, 이 세균을 감염해서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균 안에서 이 바이러스 DNA가 일정한 패턴으로 잘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선 이 과학자는 세균의 바이러스 DNA만을 공격하는 효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한 효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에는요, 세균이 자기 DNA는 건드리지 않고 침입한 바이러스 DNA에만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한 효소는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닮았어요. 몸속에 침입한 이물질을 찾아 공격하는 백혈구 같지 않습니까? 이후 연구를 통해서 여러 세균에서 다양한 제한 효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효소들은 저마다 다른 DNA 부위를 자릅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른 조각을 이어주는 효소도 있어요. 이 두 종류의 효소는 각각 유전자 풀과 유전자 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마치 종이 공작을 할 때처럼 DNA를 자르고 붙이는 가위와 풀을 발견한 셈입니다. 1978년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내서 작은 원형의 DNA 조각에 넣습니다. 이 작은 원형 DNA 조각을요, 플라스미드라고 그러는데요, 세균에서 얻는 그런 DNA 조각입니다. 이 플라스미드는 대장균으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전달체 역할을 해요. 이 플라스미드를 지닌 세균이 증식하면 그만큼 유전자도 많아지겠죠. 이 과정을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1982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요, 인간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서 만들어낸 인슐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막 싹트던 유전공학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 개발된 PCR 기술이 유전자 클로닝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널리 알려진 PCR은 이 극수량의 유전 물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표적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복제해서 수십만 배로 증폭하죠. PCR 반응의 핵심은 높은 온도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이 DNA 합성을 거뜬히 수행하는 효소입니다. 이런 효소는요, 이 온천물처럼 뜨거운 환경에 사는 박테리아에서 얻습니다. 제한 효소와 이 PCR 등을 이용한 유전자 클로닝 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에 적용되면서 이른바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는 생명공학 기술을 견인했습니다. 1987년 일본 연구진은 이 대장균의 DNA에서 처음으로 회문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회문이라는 건요, 다시 합창합시다, 이것처럼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뜻과 모양이 같은 문장을 말합니다. 이후 여러 세균의 DNA 염기 순서를 낱낱이 읽어내면서 거의 모든 세균의 DNA 여기저기에서 회문이 발견되었지만 정작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르는 이름도 연구진마다 제각각이었다가요, 2002년에 와서야 크리스퍼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퍼는 영어 단어 6개의 이 앞 글자를 딴 건데요, 그 영어는 이렇습니다.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전체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은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하는 짧은 회문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2007년에는요, 덴마크의 한 요구르트 회사 연구진이 이 요구르트를 만드는 젖산균을 키우다가 또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젖산균이 특정 바이러스에 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젖산균의 DNA를 분석했더니요, 크리스퍼 사이에 바로 그 바이러스의 DNA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세균은요,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쪼각내고요, 그 일부를 크리스퍼 사이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만약에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면 크리스퍼에 끼워둔 DNA를 그대로 읽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그냥 쉽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NA가 요리책이라고 하면은요, RNA는 요리책에서 우리가 필요한 레시피를 복사해온 메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만든 요리가 단백질인 거죠. 이 가이드 RNA는요, 재침입한 바이러스 DNA에 그 일치하는 부분에 가서 딱 붙어요. 그런데 이때 바이러스 DNA를 자를 수 있는 단백질이 함께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Cas9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퍼 유전 가위 작동에서 이 중요한 거는요, DNA 조각의 내용이 아니에요. 크기입니다. 어떤 DNA라도 그 크기만 맞으면 크리스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퍼를 이용하면 DNA의 특정 부위를 매우 정밀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 능력은 세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다양한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옥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 돼지인 옥자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술로 태어난 슈퍼돼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현실에서는 이보다 2년이나 앞선 2015년에 한국과 중국 공동연구진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몸짱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돼지는요, 이 근육이 발달하도록 제어하는 유전자를 잘라내어 보통 돼지보다 근육량이 더 많아지게 만들었어요. 슈퍼돼지의 탄생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몸짱 돼지에 이어 2017년 9월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 표지에요, 인체 장기 이식을 목표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적용해 태어난 생후 2주짜리 새끼 돼지가 등장했습니다. 돼지 장기는 이 사람 것과 크기가 비슷해서 이종 장기 이식을 위한 동물 후보로 적합합니다. 그런데 큰 장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돼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이 돼지 DNA에 있는데요, 돼지에는 별 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체에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연구진은 돼지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갖고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이를 모두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교정한 DNA가 들어있는 난자를 수정해서 그거를 대리모에 착상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돼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이언스 표지에 등장한 그 아기 돼지 옆에는요, 크리스퍼 돼지라는 큰 글씨와 함께 이종 장기 이식을 향한 한 걸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제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종 장기 이식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과 보스턴 어린이병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에이즈 환자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뜻하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입니다. 이 병은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서 이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생기는데요, 각종 감염병이나 악성 종양을 유발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HIV 감염이 곧 에이즈 발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에이즈는 이 바이러스 감염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RNA를 감싸고 있는 기름막에 코로나처럼 단백질 돌기들이 있어요. 이 돌기들이 면역세포 가운데 특정 수용체와 잘 맞아 딱 떨어지면은요, 표적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요, 그 표적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자리를 잡은 HIV는요, 감염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포는 이 바이러스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 돼버립니다. 연구진은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서 이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수용체 유전자를 다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에이즈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었고요, 환자들의 면역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진은 예상치 못한 합병증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요, 2017년에 펴낸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희귀 유전 질환과 이 암을 비롯한 난치 질환 치료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안정성과 정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이로부터 6년이 지난 2023년 11월 16일 영국 보건당국이 카스캡이라는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의생명과학에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치료제로 처음 데뷔하는 순간이자 낫 적혈구병이라는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낫 적혈구병은 환자의 적혈구가 이 낫처럼 구부러지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변형된 적혈구는 이 원반 모양인 정상 적혈보다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는 이 악성 빈혈로 고통을 받게 되고요. 이 변형된 적혈구가 뭉쳐서 이 모세혈관을 막게 되면 여러 조직에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유전병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유전자를 교정해야만 합니다. 카스케비는요,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의 비정상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한 다음에 이를 다시 골수에 넣어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승인된 다음에요, 한 달 만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이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기술의 중심에도 박테리아의 면역계가 있습니다. 미생물학의 토대를 놓은 프랑스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19세기 후반에 이르기를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과학과 과학의 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학 기술의 탄생과 발전 과정이 이 거장의 명언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한 요소와 PCR,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 모두 다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효소 단백질이거든요. 제한 요소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자연 방어 메커니즘을, PCR은 뜨거운 온천물에 사는 박테리아가 자기 DNA 합성에 이용하는 효소를 응용한 것이죠. 자, 보세요. 제한 효소 발견한 거, 그리고 뜨거운 온천에서 사는 세균에서 DNA 합성 요소를 분리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이거 왜 이러지? 궁금해서 했던 겁니다. 과학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걸 응용하는 아이디어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재료가 많아야 풍성한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과학에서 많은 걸 발견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기초과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과학의 힘인 것이죠.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안정성과 윤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생물학은 DNA라는 생명의 소프트웨어를 편집해서 생명체라는 하드웨어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이오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4월 14일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는 이 다국적 인간개념 프로젝트 연구진과 함께 이 해독 완성본을 공개하면서 인간개념 프로젝트의 완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DNA 구조가 밝혀진 지 반세기 만에 우리는 인간 DNA를 이루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을 모두 해독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서요, 포스트 게놈 시대의 서막을 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특별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거든요. 영국 우표에는 게놈, 시작의 끝, 이와 같이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구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개념 사업이 완료된 뒤에 여러 과학자가 합성 생물학을 제창했습니다. 유전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니 이제부터는 유전 정보를 조립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예컨대 생명체도
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처럼 이 모듈로 나누어서 그렇게 접근하면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에 첨단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용하면 생명체를 맞춤형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사업을 주도했던 과학자 가운데 한 명인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요, 2010년 5월에 그의 연구진과 함께 화학 합성 유전체가 통제하는 세균의 창조,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서 세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논문은요,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연구예요. 왜냐, 인류가 합성 생명체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보여주었거든요. 연구진은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세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균 족속은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 가운데 가장 작고 단순한 자기 복제 개체예요. 그래서 이 유전체의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이 연구진은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마이코플라즈마 하나의 유전체 정보를 쫙 본 다음에 그거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종의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에서 원래 있던 DNA, 유전체를 싹 제거하고 합성한 유전체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세균은 JCV1 Syn 1.0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세균은요, 물질 대사와 자기 복제 등 정상적인 생명체 기능을 수행했거든요. 물론 모든 정보는 인간이 합성해서 넣어준 그 유전 정보대로 움직였죠. 연구진은 이 세포를 합성세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유전체를 이식하여 세균의 종을 바꿔놓은 것이죠. 이제 이 연구는 원하는 유전체를 설계하고 합성해서 다른 생명체에 이식해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벤터는요, 2013년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도 지구상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한 종이다. 우리가 만든 세균처럼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8년 7월 25일 의학과 생물학계에 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났죠. 혁신적인 사건이었지만요, 동시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생명 창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실험실에서 인간 생명에 손을 대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도 나타냈죠. 기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초기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은 낮았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기술의 실용성과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루이스 브라운의 탄생은 불임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시험관 아기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수많은 가정에 희망을 주는 중요한 의료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진보와 생명 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201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 시험관 아기가 3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영국에서는요, 세부모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최외 수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합니다. 세부모 아기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예, 말 그대로 부모가 3명인 아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부모 아기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요, 유전병으로 7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한 영국 여인의 슬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성의 기구한 운명은 이 자신의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결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그 세포 회계에 있는 DNA와는 별도로 자기들만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DNA는 독립적으로 복제합니다. 문제의 미토콘드리아만 바꿀 수 있다면 이 여성은 건강한 자녀를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 난자의 색을 꺼내 다른 난자로 옮기는 과학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시술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에 있는 여성의 난자에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여성에게 기증받은 건강한 난자에서 핵을 빼냅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추출한 핵을 집어넣습니다. 이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시키면 부부의 유전 정보와 함께 기증자의 미토콘드리아 유전 정보가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부모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부모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은 멕시코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부모 초회수정 법안에 찬성한 영국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그 기존 인간 수정과 배합법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과학 측면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험관하기 기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험관하기 기술은 아주 보편화된 난임 또는 이 불임 시술이 되었죠.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부부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그런 의료 기술입니다. 문제는 나날이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손에 쥔 인간의 욕망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인류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원하는 대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거의 확보했습니다. 유전 질환 예방 차원을 넘어 수려한 외모나 강인한 체력, 뛰어난 지능 등을 지닌 맞춤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 성형을 하는 시대로 이미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가타카는 유전자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섬뜩한 비려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요. DNA를 이루는 4개의 염기 A, G, CT를 조합한 제목 가타카는 영화 속 우주항공회사의 이름입니다. 보통 SF 영화들이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요. 이 가타카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 이런 자막이 쫙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미래 사회에서는요,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최첨단 유전공학 기술의 힘을 빌려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죠. 한마디로 유전자 차별사회입니다. 1997년에 영화가 개봉된 점을 고려하면 그 미래가 어쩌면 우리의 현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중국 중산대학 연구진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상 처음으로 인간 배아에 적용하여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요, 하나의 난자에 2개의 정자를 수정시켜서 인간으로 발생하지 않는 3핵 접합자를 사용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증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서 동의를 얻었고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윤리적, 과학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의 유전 정보를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리스퍼 가위를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요, 2016년 영국과 스웨덴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가 승인되었습니다. 맞춤아기의 탄생이라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마침내 2018년 중국 남판과학인대 허젠쿠이 교수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교정한 쌍둥이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해서 큰 파문과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가 생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난이 일었고요. 많은 과학자와 윤리학자들은 그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사법당국은 그를 불법 의료 행위죄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국제기구들은 유전자 편집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 이용에 관한 통일된 국제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인간 배아 연구나 유전자 편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유전자 편집을 포함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과 질병, 그리고 치료법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 이 외국보다 그 규제 수준이 높아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지연시킨다는 그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등장 이후 우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 동식물의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선천성 희귀 유전 질환 치료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안정성과 효율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의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할 대상과 그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 에디팅을 우리말로 유전자 편집 또는 교정으로 옮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편집이든 교정이든 이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야겠죠. 아마도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유전병을 비롯한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그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거의 모두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좀 더 들어가서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까지가 예방인가, 어디부터가 신체 능력 강화인가, 그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이죠. 196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니렌버그라는 걸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1967년에 저명학술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결국 모두 극복될 것이다. 추측건대 향후 25년 이내에 유전 정보를 합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세포를 합성 정보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르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훨씬 전에 말이다. 이런 지식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만큼 충분히 지혜를 가질 때까지 우리는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미리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 지식의 적용에 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내려야 하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니런버그가 50여 년 전에 던진 질문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준비된 걸까요? 생물학은 영어로 바이올로지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접두사 바이오는 고대 그리스 비오스에서 유래하는데요. 강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비오스, 앞에 강사를 두면 활, 비오스, 뒤에 강사를 두면 생명을 뜻합니다. 이에 고대 그리스 철학사 헤라클레이토스는요, 활이 생명을 뜻하지만 하는 일은 죽음이다,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과 일치하며 한 생명체가 살려면 다른 생명체는 죽어야 합니다. 이 철학자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이 실상 하나임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물학은 생물의 변형과 복제를 넘어 설계와 제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의 야누스적 얼굴이 얼핏 보입니다. 바이오 기술이 인류에게 큰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에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학은 두 가지 요인, 기술적 진보와 미래를 안내하는 비전에 힘입어 발전합니다. 기술이 없으면 과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비전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학에만 머물러서는
힘들 듯합니다. 현재 생물학이 느끼는 한계를 넘어서려면 다른 학문, 특히 인문예술과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